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3시도 이어서 제주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 내과 전문의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 정보들 많으시죠?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닥터차와 함께하는 내과 톡톡 시간, 오랜만에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제주시 공항으로부터 멀지 않은 외도동에 위치해 있는 연세차내과, 또 새로운 병원에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차민우 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2달 만에 네. 뵙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때 네. 저희가 이제 아래 공간에 새롭게 오픈한 네. 연세차내과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층에 올라왔어요. 네. 이곳은 또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이제 혈액소석실이고요. 네. 작년 12월에 이사를 와서 네. 이제 새롭게 지금 여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곳에서 방송할 때마다 좀 느끼지만 항상 뭐 뒤에 CG냐. 근데 정말 그렇게 보이긴 하네요. 네. 네, 저기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네. CG가 아닌 네. 방송 현장에서 생방송이 이뤄지고 있고요.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네. 이 연세차내과가 더 다양한 진료의 범위를 가진 네. 어벤져스 팀을 꾸렸다라고 네.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한 2분 더 오긴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소아 진료를 위해서 이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 부임 3월에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저랑 똑같이 신장 전문을 진료하는 선생님이신 최유경 선생님 오셔가지고, 네. 제주도에서는 개인 의원에서는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 2명 진료하는 병원이 저희가 거의 유일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다른 분야도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내과 쪽은 신장 분야에 좀 전문적으로 좀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제주 서쪽에서는 소아과가 별로 없는 편인데, 네. 또 소아 진료도 또 능력 있는 선생님이 오셔서 잘 이제 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신장내과의 전문의 2분과 그리고 소아과까지 네. 더 많은 분들의 진료를 좀 탄탄하게 받을 수 있는 연세차내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방송 시작 전부터 우리 성진우님께서 네. 원장님의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믿음 가는 좋은 진료 감사합니다. 라고 네. 이렇게 팬심의 마음 남겨주셨습니다. 네. 국화꽃님, 여행자처럼님, 봄날님, 그리고 해피말님께서 와 정말 CG 같네요 했는데요. 그 초록색 가운인가요? 요거요. 이 소독포 네.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 다 일회용 한 번씩 이제 한 번 쓰고 다시 이제 다 소독 돌리고 하기 때문에 네. 그 투석 시작할 때 쓰는 세트 소독되어 있는 내일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렇군요. 소독포입니다. 진짜 CG 같아 보이긴 하네요. 네. 성진우님이 원장이 오늘따라 더 이마가 돋보인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예, 좀 빼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아. 개원 때문에? 둘 다인데요. 네. 지금 혈압이 약간 경계로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제가 만성질환 관리를 해드리는데 제가 관리 못해서 제가 이제 만성질환에 걸리게 되면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내과의사지만 약 먹는 것도 싫어하고 처방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 주신 바대로 이제 병원 좀 환경도 바뀌었고 새로운 의료진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네. 적응 과정도 있고 해서 네, 지금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실은 지금 주사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좀 큰일 났거든요, 진짜. 수액 세트도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1, 2주 정도는 여유분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은 지금 투석 받으시는 분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품절이거든요. 어떻게 좀 빨리 수급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슈네요. 네. 네. 자, 길 따라 날아가라님께서는 원장님 위고비를 네. 상온에서 보관하면서 높은 용량을 나눠서 몇 번 맞았는데요. 네. 오픈한 지 대략 2달 정도 되었는데 네. 계속 맞아도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이 원칙이긴 해서 이게 변질의 우려죠. 그러니까 그 약물의 안전성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오래 보관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는데요. 맞으신다고 해서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효과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좀 경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원칙대로 보관을 하셔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늘공방님이 원장님 췌장염은 자가 진단이 네. 가능한가요? 요즘 속이 너무 느글거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실은 췌장염 같은 경우는요, 주된 특징이 강력한 복통이거든요. 배가 엄청 아프거든요. 강력한 예, 복통. 물론 이제 그 췌장염이 온 위치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많이 안 아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속이 느글거리거나 소화불량보다는 복통이 중요하고요. 복통의 위치는 췌장 같은 경우는 배꼽 약간 위쪽에 왼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그 췌장염이 생기냐에 따라 가지고 복통의 위치가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등 쪽에 가깝고 배 중앙에 가까운 통증이 좀 주로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통증이 이제 그쪽 부분에 있으면서 또 손으로 눌렀을 때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 일단 췌장염을 일단은 감별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그쪽이 아프다고 다 췌장염인 것은 아니고요. 뭐 위험도 감별을 해야 되고 위치가 약간 오른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담석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꼽 주위 약간 위쪽이 많이 아프고 손으로 배를 눌렀을 때 많이 아프시면 췌장염 감별 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인근 의원에서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췌장염 같은 경우는 생기는 원인이 3가지 정도가 있어가지고 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술이죠. 술. 네, 술 많이 드시면 췌장염 잘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담석, 그러니까 쓸개 돌이 있을 때 이 돌 작은 게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췌도라고 하는데 췌장에서 만들어진 그 소화 효소가 빠져나간 길이 그 돌로 막히게 되면은 이 췌도를 통해서 나올 체액이 소화 효소가 안 빠지기 때문에 고여서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담석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술도 아니고 담석도 없는데 췌장염이 생기는 경우는 자가면역 췌장염이라고 해서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조심할 수 없지만 요즘은 검진 워낙 많이 받으시니까 담석이 있는 분들은 되게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담석이 있는 걸.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술이 과하다면 술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술이 좀 중요하죠. 부분이네요. 네. 자, 성진우님께서는 제주 신장내과 연세차내과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감사합니다. 제주 종병에서 네. 복막투석을 하라는데 네. 저는 이전에 복막염에 걸린 적이 있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 혈액투석이 저한테도 낫지 않을까요? 네. 성진우님 그 연령을 좀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연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투석까지 가게 되는 그 콩팥의 원인, 그러니까 뭐 혈압 때문에 콩팥이 안 좋아졌는지, 당뇨 때문에 안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실은 이건 좀 조금 민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투석하시는 분들의 거의 97, 98% 가까이가 거의 혈액 투석을 하고 있고요. 한 2, 5% 미만의 분들만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채택한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쉽게 말씀드려서 혈액 투석은 전체 의료비가 복막 투석보다는 많이 들죠. 보통 한 4~5배 더 드는 부분이 있고 복막 투석은 그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긴 한데 의료의 발전상을 놓고 보면은 복막 투석이 처음에 개발이 됐고요. 그 뒤에 혈액 투석이 대중화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버전으로는 더 최신 버전은 혈액 투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흔히들 이제 의료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계통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복막 투석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이런 데는 이제 복막 투석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뭐 캐나다라든지 홍콩, 영국 정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비교적 의료 자본주의에 가까운 미국,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약간 반반이긴 한데 한국, 대만의 경우는 혈액 투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에 지금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의료비를 통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는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의료진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투석 받으시는 분들도 자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투석을 받는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금방 돌아가시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환자분들이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되죠. 거죠. 이게 의료비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근 한 5년 이내부터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복막 투석을 대형 병원 위주로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막투석을 많이 권하는 편이어서 실은 어떤 부분이 낫다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복막투석이 좋은 점도 있고 혈액투석이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점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질문이 많지 않으니까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배워서 집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자주 갈 필요가 없죠. 보통은 한 달 내지 2달에 한 번씩만 병원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네. 투석액을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롭다 할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상황이 허락이 되면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복막투석액을 숙소에 보내놓으면 이제 가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자유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단점은 일단은 복막투석을 위한 관이 배 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하는 통목욕은 못하죠. 사우나 들어가서 통목욕은 할 수가 없고요. 복막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EPS라고 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복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장을 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굉장히 유들유들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복막액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으로 농도를 조절하거든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복막에 닿는 순간 독성이 발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복막투석을 오래 하시게 되면은 이 복막의 성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한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욕탕 가셔가지고 손 오래 담그고 있으면 이 손 쭈글쭈글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막의 그 투석의 효율도 떨어지고, 또 이제 복막이 딱딱해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딱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통 복막투석을 한 8에서 10년 이상 하게 되면은 그 EPS라고 하는 부작용 위험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진료 지침에는 복막투석을 그 이상 하지 말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안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나 생활 패턴상 병원에 자주 갈 수는 없고, 내가 복막이 투석관이나 복막액을 정말로 깔끔하게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투석이라는 치료를 이렇게 이게 오래 할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복막을 하는 건 나쁜 방법은 아니고요.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반대죠.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은 병원에 보통 일주일에 한 2-3번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생활이 좀 병원에 매이는 단점이 있고, 또 투석 비용이 복막 투석에 비해서 좀 더 비싸거든요. 비싸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 부담률 보통 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회 투석 비용이 보통 10,000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의료진을 일주일에 3번씩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건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투석 혈관이 막힐 경우의 문제거든요. 혈액 투석을 하는 혈관이 따로 있는데 이게 막히게 될 경우, 특히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실은 이게 뭐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에 협력병원이 있어서 다행히 공항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신경 쓰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게 혈관이 막히게 됐을 때 대처분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투석이라는 치료를 조금 이제 부적절한 방법으로, 또는 이제 자기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누적이 되게, 뭐 일시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요, 누적이 되게 되면은 심장 혈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듣긴 했지만 또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시니 네. 복막투석과 또 병원에서 와서 하는 그 네. 투석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분명하게 네. 좀 느껴집니다. 네. 자, 로스터님께서는 원장님 지인이 네. 신장 투석만 받으면 혈압이 저혈압으로 떨어져서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은 투석 중 중간에 화장실 갔다 쓰러지고 한 번은 엑스레이를 찍다가 기절했다는데, 네. 혹시 둘 다 혈압이 낮아져서 그런 걸까요? 이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이 몸무게 때문도 아니고 혈압약도 줄였는데 네. 이 혈압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투석을 하시게 된 원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하게 되는 1등 요인이 당뇨합병증인데, 2분 중에 1분은 당뇨합병증으로 투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똑같이 투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당뇨 때문에 투석까지 오는 경우이냐 아닌 경우가 좀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당뇨 때문에 투석까지 오신 경우는 우리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한 분이 많거든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숨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거,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추석 전과 후의 차이는 몸의 수분량의 차이 또는 유동량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처가 안 되고 조금 딜레이 돼서 이제 대처가 되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경우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저혈압이 생길 경우에는 첫 번째 그날 이제 빠져나간 수분량이 너무 많은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드시고 계신 혈압약이 부적절한지를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이게 추석을 중간에 빼먹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게 한동안 나오시다가 한 번에 빼도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석을 잘 받으시는 것도 중요할 거고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저혈압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부정맥이라는 걸 좀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맥이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로 뛰는 거죠. 이게 안이부자거든요.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중간에 저혈압 오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부정맥을 확인하는 방법은 반드시 큰 병원에 가셔야지만 할 수 있었거든요. 네. 홀터라는 방법인데요. 주렁주렁 줄을 달고 하루 동안에 달고 있으면서 그게 그 부정맥이 지나간지를 보는 방법이고 또 그걸 뗀 다음에 의사가 수기로 다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방법이고 네. 이게 제가 전공할 때만 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콩팥이지만 염통 심장 쪽 보는 제 동기들을 보면은 그거 홀터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뭐 특정 회사 기계라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하지만 뭐 모비케어라고 있거든요. 대용에서 나온 건데 이게 딱 두 가지 리드만 딱 부착만 해놓으면 최장 일주일까지 부정맥을 잡아낼 수가 있고 금액도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큰 병원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기계가 도입되어 있는 의료기관 의원급 기관에서도 충분히 부정맥을 잡아낼 수 있어서 그런 부정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 수분이나 혈압약이나 아니면 투석을 잘 오셨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셋 다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부정맥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영도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연세찬액과 차민우 원장님과 우리 네. 건강지킴이 송윤 아나운서님과 구상문 PD님, 네. 제주 생방송에서 대표적인 친절의 아이콘이신 네, 차민우 원장님 시간 너무너무 좋아서요. 오전에 눈 뜨자마자 알림 받기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좋아요 터치하고 인사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연세찬액과 차민우 원장님과 방송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난달 한번 쉬어갔기 때문에 또 오늘 네. 방송 많은 분들이 더 주목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과 전문의에게 궁금한 사항들 또 물어볼 수 있는 건강 상담소가 열려 있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별, 나이, 또 겪고 계신 증상, 고민되시는 부분들, 또 복용하시는 약 등 자세히 남겨주시면 또 Q&A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참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AOA 라일락님께서는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거 말고요. SNS 보니 먹는 위고비라고 네. 막 광고를 네. 하던데 이런 것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는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일단은 제일 두 가지의 허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주사제니까 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냉장 보관이라는 좀 보관에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액적인 부분. 금액이 실은 이제 너무 비싸거든요. 들어오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병원장에서도 실은 별로 이제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금액적인 부분과 주사제라는 한계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들어와서 세팅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먹는 위고비 같은 계열의 약인데 이제 이게 경구약제는 아무래도 이제 주사제보다 좀 저렴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 효과는 위고비 마운자로보다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근데 그 이제 먹는 약이라는 편리성 그다음에 금액적인 부분 따져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살은 되게 잘 빠지긴 하는데 네. 우리가 1kg을 빼기 위한 그 금액적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은 반대로 제일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뭐 잠깐 한 달 드시거나 맞고 끝날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대개는 한번 시작을 하시면 한 6개월 가까이는 보통 최소 하시기 때문에 와우.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이 안 될 수 없어서 그렇죠. 일단은 들어와서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 옵션이 많아지는 게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이 꼭 의학적으로 필요한 분인데
정말로 생활습관으로 안 빠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고비나 마운저를 권하기에는 또 제가 공고 받으시는 분의 좀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은 지금 나와 있는 약 중에서는 큐시미아를 많이 처방하거든요. 큐시미아라는 약이 그 체중 감량 효과가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1kg 감량함에 있어가지고 금액이 적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옵션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약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그런 옵션이 생기는 거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택이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혜택 받으시는 그 약을 드시는 분 입장에서도 조금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성준호님께서도 네네. 이제 질문 주셨던 거에 답변 드렸고, 이제 네. 50대셨다. 네. 당뇨가 원인이었다 해주셨고요. 네. 폭포수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온몸에 가려움증으로 이제 네. 고생을 한 지 2년 차가 됐습니다. 네. 피부과만 정말 여기저기 계속 다녔는데 네. 효과가 없어요.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일단 성진우님 주셔서 조금 첨언 드리면요. 네. 일단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당뇨 때문에 투석까지 오신 경우가 그렇지 않는 분들보다 보통은 복막의 성질이 복막 투석에 불리한 분들이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검사를 해보면 다 나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50대이시니까 아무래도 직장도 있으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 이제 근무 패턴이나 그런 부분들이 도저히 이렇게 야간 투석이라도 병원에 오실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복막 투석 부분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는데, 당뇨 조절 정도가 중요하겠죠. 네, 당뇨가 조절이 나쁘지 않게 된 분이라고 한다면은 복막의 성질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혈당 관리에 좀 많이 소홀히 하셨으면은 복막 성질도 사실은 복막 투석에 좋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고요. 네. 가려움증 같은 경우는요, 내과적인 부분, 일단 피부과 선생님들은 일단 그러니까 피부 건조를 먼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과 의사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알러지거든요. 알러지. 네, 그래서 일단 어떤 알러지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혈액 검사로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요게 이제 특정 장기를 언급하면은 이제 간이나 콩팥에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도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로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뭐 고가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내과적인 원인 감별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 없으면 가려움증 약을 바르는 보습제에 포함한 연고나 로션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들 통해서 적절하게 조절받게 되시면 그러면 아마 분명히 효과 있으실 겁니다. 네. 자, 문님께서는 차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버님 당뇨 45년째신데 어머, 네, 심장이 많이 호전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훈훈한 댓글 감사합니다. 네. 겨울날 바람님이 저희 어머니께서 신장투석 받고 계시고요. 신장투석 환자에게 좀 좋은 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신장에 좋은 음식들인 콩, 견과류, 수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던데요. 신장투석 환자들이랑은 다르다고 하는데 네. 이 신장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3개월째 투석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해서 여쭤봅니다. 더불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안 좋은 음식도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네요. 식물성 단백질은 몸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근데 이제 투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투석이라는 치료를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치료가 아니라 콩팥 얘가 일을 못하니까 얘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장 기능이 제로이신 분이 보통 혈액 투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4시간, 일주일에 3번이거든요. 이렇게 투석을 받게 되면은 아나운서님이나 저처럼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의 콩팥 기능에 걔가 대신해 주는 게 20%가 안 되거든요. 15에서 20%밖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을 조절하는 약이 이제 콩팥 약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복막 투석하고 혈액 투석 쭉 비교를 할 때 뭐 투석 받으신 분 오래 살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은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연명 치료에 가까웠는데 요즘엔 사실은 그쪽에서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투석 받게 되면은 의사가 말씀드리는 주의하실 것만 잘 하시게 되면은 불편은 하지만 살아가신다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혈액 투석 같은 경우는 단점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투석 막에 걸러가지고 다시 몸에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혈액이라고 하는 건 몸 밖으로 빠져나온 순간부터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깨져나간 부분을 골수에서 일을 해서 이제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에너지가 소모되는 치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따라서 이제 과거에는 실은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게 되기 전에는 돌아가셨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과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근육이 빠져가지고 이제 체력이 떨어지시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맨날 회진 돌 때 말씀드리는 것이 잘 드세요라고 말씀밖에 못 드리긴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죠. 예, 단백질 섭취에는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는데 진료지침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잘 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딜레마죠. 왜냐하면 식물성 단백질 해봤자 콩 종류밖에 없거든요. 네. 삼시세끼를 콩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고기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백질 섭취를 신장 기능 정상인 사람은 하루에 몸무게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되고 투석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에 몸무게 1kg당 20%더 드셔가지고 1.2g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60kg인 성인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한 72g 정도의 투석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고기 그램 수의 특수부위 제한 일반적인 고기 그램 수의 20%만 단백질이기 때문에 72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360g의 단백질 섭취를 고기를 드셔야 되니까 굉장히 많죠.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근데 고기에는 이제 고기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BUN이라고 하는 그 요독 수치가 올라가고 인이 좀 올라가거든요. 과거에는 인 높으면 막 저희가 이제 의료진이 보통 투석받으러 오신 분들 꾸짖기에 바빴거든요. 이렇게 높으면은 혈관도 망가지고 뼈도 안 좋고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어떤 추세로 가고 있냐면은 이런 영양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은 잘 드시라고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단백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는 이게 식감도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가미시키는 게 좋고 그 부분은 생선이 될 수도 있고 육고기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빈조 쪽으로 암도 잘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건이 허락이 되시면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이제 약간 붉은 살코기 그 고기보다는 닭고기, 오리고기처럼 이렇게 흰 색깔 나는 살코기를 가진 육류를 섭취해 주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고온에서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찌거나 익혀서 이렇게 드시거나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그런 음식도 있을까요? 개인차는 있지만 그다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과일이죠. 과일. 네. 칼륨이 많이 들었거든요. 칼륨이. 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칼륨이 다 들어있는데 특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과일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케이스라 말씀드리면 약간 주치로서 부끄러운데 지금 서울에 계시거든요. 네. 저희 이제 투석을 시작하셨던 분인데 70대 초반의 분이신데 좀 이제 이름만 되면 아시는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 투석 시작하고 잘 하셨거든요. 잘 네. 하셨는데 갑자기 응급실 가신 거죠. 알고 봤더니 옆에 의료진이 아닌 옆에 동료 누가 ABC 주스가 콩팥 좋다고 하던데 좀 먹어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갈아서 막 드셨다고 해가지고 칼륨이 높아가지고 아이고. 근처에 있는 병원 입원하셨는데 주치료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엄청 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또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며느리가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ABC 주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는 높으면은 벼랑간에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은 인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 있어도 교과서적으로도 1에서 3개월 정도는 보면서 약 조절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한국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 조절을 하지만 칼륨 같은 경우는 어제 괜찮아도 오늘 조절 못하면 오늘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칼륨은 조심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왕 고기를 드시면 붉은 고기류보다 네. 흰 고기류에 네네. 뭔가 삶고 약간 이렇게 네.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 한 뭐 일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4, 5일 정도는 육류 반찬을 권유하는데 주중 3, 4일 같은 경우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일주일에 한 번은 돼지고기, 소가 제일 안 좋거든요. 예,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되어 소가 제일 있죠. 안 좋군요. 네네. 네. 자, 이어서 섬나라 둥둥님께서는 병원에서 이 복막 투석을 더 이상 못 한다면 네. 이 혈액 투석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이식. 네. 근데 이식. 주실 분이 요즘에는 옛날처럼 아기도 많이 안 낳고 해서 주실 분이 많이 없고 또 개인주의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식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복막 투석 또는 혈액 투석밖에 없고요. 이제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네.
기계로 되어 있는 그 정말로 인공 신장이죠. 예, 그걸 지금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긴 한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콩팥이라는 장기는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주기 때문에 그 용량 자체가 좀 만만치가 않기도 하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작은 포유류에서는 일정 부분 성공한 부분이 있는데 네. 등치가 커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체표면에 비례해서 노폐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혈액 투석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다음 국화꽃님께서 이 혈액 투석 중에 혈당이 80에서 90이라도 이 저혈당 느낌이 생기면은 포도당 주사를 놓을 수 있을까요? 놓을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거 하니 교과서적으로는 혈당이 70 밑으로 떨어져야지 저혈당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투석을 하시게 되는 원인 자체가 당뇨가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당뇨 때문에 투석까지 오신 경우는 대개는 혈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공복수 혈당은 교과서적으로는 80에서 180 사이에 들어와야 되나 그분 같은 경우는 한 180 정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공복수 혈당이 180인 분은 80으로 떨어지면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수치하고 느낌이 다르면 일단은 수치를 교정시켜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포도당 주사를 당연히 맞으실 수 있죠. 네. 네. 일반인 분들하고 좀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EAND님께서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네. 케톤, 빌리루빈, 우로빌리노겐이 네. 검출됐습니다. 네. 케톤은 공복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시고 이 단백뇨가 가장 심한데요. 재검 예약과 함께 우르사 처방을 받았어요. 100mg씩 하루에 3번을 먹어야 하는데 네. 원래 손발이 자주 부어서 신장이 안 좋은 것 같다 생각하긴 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우르사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루에 어. 점심, 저녁 2번만 먹으면 안 되나요? 일단은 케톤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어도 금식만 오래 해도 소변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변에서 케톤체가 나온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질병을 의미하진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소변에서 빌리루빈이나 유로빌리노겐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실은 간 쪽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을 통해서 몸 밖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못 빠져나가니까 소변으로 넘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혈액 검사를 같이 놓고 봐야겠지만 아마도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오셨기 때문에 우르사 처방이 나간 것 같고요. 보통 단백뇨 같은 경우는 여성분인지 남성분이 다르긴 한데 일단 여성분에게 있어서 단백뇨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가짜 단백뇨인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소변에서 염증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단백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생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후에 검체를 받게 되면은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염에 의한 2차적인 변화나 아니면은 이제 생리 혈에 의한 2차적인 오염 이걸 생각을 하는 게 먼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건 맞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보통은 그런 게 잘 없기 때문에 네. 한 번만 나와도 되게 의심을 하는 편이죠. 그럼 손발이 부었을 때 이게 콩팥인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런 거 아니? 단백뇨 같은 경우는 부종을 유발할 정도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 자체 때문에도 이제 몸이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려면요 단백뇨가 엄청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뇨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3,000ml 이상씩 엄청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단백뇨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사구체 요가율이라고 하는 콩팥 기능 보는 검사가 혈액 검사가 있거든요. 그 놈을 봤을 때 그게 100점 만점에 한 30점대 초반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객관적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하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일 때는 신장 때문에 붓는다고 할 수 있지만 둘 다가 아니면 콩팥 때문에 붓는 건 아니고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간 기능이 좋지 않으셔도 부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르사 잘 드시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술을 좀 줄여주시고 끊는 게 제일 좋겠죠. 세 번째로는 술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살 빼셔야 됩니다. 살 빼야 네. 체중 감량을 네. 해야 된다. 이도저도 아니면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혹시나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히히히님이 안녕하세요. 시험관으로 살이 많이 쪄서 저탄고지로 이 다이어트를 했더니 먹는 족족 설사가 나와 일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차이점은 저탄고지 할 때는 먹고 거의 바로 이 설사 신호가 왔다면 일반식으로 바꾸니 식사 후에 7시간 뒤에 설사가 나옵니다. 내과 가서 약 처방을 받으면 나아질까요? 네. 챗GPT에 물어보니 지방 대사가 안 돼서 설사가 나오는 거라던데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제 생각에는 약 하나 드시면 나으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냥 말씀드리면 성분은 리팍시민이고요. 리팍시민이요? 리팍시민, 네, 상품명은 노르믹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요거 많이 요즘에 좀 되게 저 많이 처방한 약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영어로 SIBO, 시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SI 소장, 스몰 인테스틴 소장, B 박테리알, O 오버그로스, 그러니까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는 현상인데, 이 어떤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은요, 식도 위에서 12장 소장 상부를 거치면서 다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소장 끝에 왔을 때는 이제 거의 영양분 거의 포함되지 않는 정말로 배설물만 대변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는 가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소장 상부에서 이게 음체에 다 흡수되지 못하고 영양분 상태를 가진 상태로 소장 하부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소장 하부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세균이 많지 않은 세균이 희박한 지역이거든요. 네. 세균이 희박한 지역에 먹을 게 넘치니 세균이 살판 나겠죠. 그러면 세균이 꽉 증식을 하면은 얘 때문에 빵구가 뿜뿜 나올 수도 있고, 네. 가스 밑으로 빠져 나오면 빵구, 네. 위로 나오면 허트름 나오고 헛배 부르고 소화불량 생기고, 그 다음에 주로는 설사 패턴으로 이렇게 장 트러블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노르믹스라는 약은요, 표준 치료는 2주이긴 한데 지금 국내 보험 심사평가원 기침에는 한 번에 일주일만 처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보통 일주일만 드셔도 한 75% 이상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쪽으로 보통 처방을 하게 되고요. 병원까지 가기 좀 뭐하다 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포드맵이라고 해가지고 FODMAP거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시보라는 현상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 주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어서 원장님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왔다는 결과를 네. 받았습니다. 당장 불편한 증상이 없어 더 헷갈리는 상황이고요. 네.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냥 넘겨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음.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계인지 네. 아니면 신장내과 진료까지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네. 또 이게 생활습관 조절만으로도 지켜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이 단백뇨의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신장내과 진료가 필요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단백뇨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서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단백뇨가 있을 때 특히 여성분이시면 가짜 단백뇨인지 감별이 우선이고요. 정말로 단백뇨가 맞다고 한다면은 실은 검진은요, 물론 신뢰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되게 좀 이게 오차도 많고 해서 네. 단백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정량 검사라고 해가지고 양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전체 단백뇨 양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00ml 이하 나오게 되면 정상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1000mg이 넘어가면 좀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단백뇨 중에서 진짜로 콩팥의 기본 단위인 사구체라고 있거든요. 사구체의 문제로 빠져나온 단백뇨를 별도로 알부민뇨라고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단백뇨 안에 알부민뇨가 들어가는 거죠. 이 알부민뇨 같은 경우는 30mg을 넘어가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보고 네. 300mg가 넘어가면 문제가 많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접근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검사를 했는데 진짜 가짜 단백뇨인데 그럼 넘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조절하실 게 없는 거고, 일단은 소변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어서 그 검사 비용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근에 있는 그냥 굳이 신장내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백뇨 때문에 재검하러 왔어요 하면 알아서 그 원장님들이 그 처방을 주실 거기 때문에 알아서 감별해 주실 거고, 문제가 있으면 신장내과로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오셨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가짜와 진짜를 감별하고 진짜라고 한다면 양이 얼마인지를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자, 푸른고등 A님의 원장님 신장 투석을 하는 환자가 만약 투석을 건너뛰게 되면 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좋죠, 몸에. 그러니까 신장 투석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꼬박꼬박 받아야 돼서 여행에도 제약이 많고 네. 참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반대로 제가 반문을 하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투석이 제일 좋을까요? 몇 번 하는 게 일주일에 몇 좋을까요? 번? 세 번? 네. 아니요. 매일 조금씩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모 정치인 분께서 이제 인생의 말년에 투석을 하시게 돼서 네. 저는 왕진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저보다 한 5, 6년 선배님들은 그분한테 이제 집에 투석기가 있어가지고 왕진을 가서 투석을 해드리고 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돌아가시기
그 몇 년 전까지 투석을 그 돌아가시는 시점부터 최근 한 7년 동안 투석을 하셨는데 네. 자료 화면 보시면은 현재보다는 투석 기술이 좋지 않은 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표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리가 잘 됐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건만 되면 매일 조금씩 받는 게 좋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건너뛰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우리가 뭐 비싼 물건을 샀는데 12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근데 못 갚았어요. 연체부터도 더 나오죠. 똑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이라는 기준이 정립이 된 게 2000년에 나온 그 논문 때문인데요. 해모스터디라고 해가지고 NEJM이라고 해서 의사들끼리 보는 되게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 나왔죠. 투석이라는 치료가 비싼 치료인데 자주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미국은 비싸거든요. 한 번에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면은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투석받는 분에게도 영향이 덜한 게 뭘까를 비교를 해봤더니 한 번에 4시간, 일주일에 3번 하는 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번에 나눠서 빼야 될 노폐물과 수분을 한 번 건너뛰고 2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많이 이렇게 확 빠져나가니까 몸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진짜 바쁘실 때는 어쩌다 한 번도 사실 투석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루틴이 돼서 계속 자주 빼먹고 하시면은 몸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석은 뛰어넘지 않고 의사의 지시대로 잘 움직이시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팝유니어님이 네. 거품료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거품료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품료라고 하는 건 실은 좀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오줌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가끔 없어요. 보죠, 가끔 보죠. 공중 화장실에 가끔 누가 안 보죠. 내렸을 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거 가지고 기준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좀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색깔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감별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고요. 교과서적으로는 단백뇨일 경우에만 거품료가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 진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4가지의 경우일 때 단백뇨 이게 거품이 나온다고 많이들 오시는데 단백뇨,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염증이 있는 경우, 네. 번째로는 당뇨 있는 분들은 당 조절 못하시면 소변으로 당이 넘치거든요. 이 4가지의 경우일 때는 거품료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품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병원 가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 이틀 보시고 정말로 이건 너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제 소변 검사 간단하게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 10분이면은 실제로 이상 있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대개는 괜찮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일관되게 거품료가 나오면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 주실 수가 있죠. 네. 네. 자, 이어서 또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당뇨와 혈압을 오래 앓으셔서 네.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시고요. 작년 9월에 검사했을 때는 크레아티닌 4.0 그리고 요소질소 54 네. 나왔는데요. 며칠 전에 검사하셨을 때 요소질소 75, 크레아티닌 7.1 나왔습니다. 최근에 체하셔서 구토하시고 일주일 정도 식사를 잘 못하셨고 그래서 갑자기 수치가 올라간 게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다니시는 내과에서는 신장내과 가서 검사하라라고 하시는데 네. 엄마는 투석을 절대 안 하신다고만 고집을 피우시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현재 83세시고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지방에 계신 상황이에요. 이 신장 수치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투석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소변 잘 나오시고 숨 차는 것도 없다 하시고 밤에 다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입맛이 없는 정도인데 어찌해야 될지 너무 고민입니다. 일단은 이제 작년 9월 며칠 전이니까 이제 이게 한 6개월 정도 텀이 있죠. 6개월 동안 이런 수치의 변화를 보이는 건데 네. 어떤 게 우선인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시고 체하시고 토하시게 되면은 몸이 탈수가 돼도 크레아틴 수치하고 요소질소가 비UN이거든요. 이 네. 2가지가 올라갈 수 있어서 탈수에 의한 수치 변화인지를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은 주치 선생님께서 입원장을 주실 것 같거든요. 입원장을 주셔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의사들이 이런 경우는 일단 입원하시면은 어머님 콩팥에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수액을 달죠. 네. 수액을 달면 탈수가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피 검사가 안정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탈수 부분을 교정을 했을 때 수치도 원래 수준 뭐 크레아틴 수치 4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어머님의 구역 구토 소견이나 식사량 부족 부분이 회복이 된다.
라고 하면은 탈수유한 2차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제 수액을 달아서 탈수 부분을 교정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머님의 증상이 그대로 있으시면 말씀하신 불면증, 입맛 없음, 구역구토 다 요독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투석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제3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투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계속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투석 기술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듣기 좀 거부하실 수 있는데, 사망률 말씀드리면은 2001년만 해도요, 1월 1일 날 한날 1시에 1000명이 똑같이 투석을 시작을 했을 때 네. 정확하게 1년이 지나면 125분이 돌아가시고 없었거든요. 거의 8분의 1이 돌아가시고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예후가 좋지 않은 치료였죠. 근데 2020년 통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1000분이 시작을 했을 때 125분 돌아가셨던 것이 지금 25명까지 왔고요. 와. 지금 뒤에 통계를 봐도 한 18명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 투석하시는 분 중에서 최고령자 분이 93세시고 와. 6.25 참전 용사시고 어머머머. 굉장히 정정하시거든요. 네.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은 잘 넘어가셔서 투석 잘 받고 계신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과거 제가 전공의할 때만 해도 83세면 굉장히 고령이죠. 투석 안 시킵니다, 주치의가. 근데 요즘에는 심장 기능 큰 문제가 없고 컨디션도 또래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면은 네. 충분히 한 번쯤 해보실 수 있고, 또 이게 중간에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탈수에 의한 증상 변화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탈수를 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으면 요독증이 있기 때문에 요독증이 해결이 되어야지 말씀하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 어머님께 네. 잘라서 보여드리면 더 네. 이제 신뢰가 가고 설득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침 또 창문 너머에님께서 또 네. 어머님께서 93세시고요. 1차 투석 후에 식사를 못 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예. 이 신장 투석을 3차까지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투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일종의 적응기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조금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제 좀 뭐하지만 incremental HD라고 해가지고 투석을 처음부터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신체 내 생리학적인 굉장히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액을 강제로 뽑아서 걸러서 집어넣는 과정인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리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원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투석이라고 선입견이 딱 되게 험한 치료라는 선입견이 있으신데, 그런 겁을 먹고 투석을 하셨는데 해봤더니 진짜 힘들다고 하면 그 다음 걸 힘들어하시고 당연히 저 같아도 안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의료기관을 옮기실 수 있으면은, 요즘 투석실이 워낙 많으니까요. 우리 제주 시내마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제 좀 너무 힘들어하시면 의료기관을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입장에서 부담이 되죠. 이제 고령이시긴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다 제대로 다 트레이닝 받은 의사면은 충분히 잘 안전하게 투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하여튼 투석을 건너뛰시면은 점점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꼭 나눠서 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힘드시면 좀 이렇게 투석을 약하게 해서 여러 번 봐짓게 되시면 충분히 잘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해피말님께서는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다이어트 이야기요. 네. 혹시 80kg인 남성이 또 처방을 받을 수 큐시미아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녹내장이나 그런 거 없으시고 BMI 지수가 27, 그러니까 키랑 몸무게를 가지고 계산하는 네. BMI 지수가 27 이상이면 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구름 많다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투석 환자의 삶이 좀 많이 질이 떨어진다, 안 네. 좋다라고 하던데 네.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제 투석 치료 받았을 때 좀 많이 힘들어하시나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투석을 하시게 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조금 더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나 예시로 들어있는 이제 뭐 80세, 90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한번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네.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젊으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이식을 받기 위한
그 시기까지의 일종의 가교 역할, 브릿지 세라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동안에 체력 관리를 잘 하심에 따라 가지고 그 이식의 결과도 성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관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관리 중요한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육이 빠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투석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챙겨 드시고 하시면은 반드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삶의 질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죠. 저는 진료하러 병원에 오기도 힘든데 치료받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 오실 때마다 바늘에 찔리는 거고 또 병원에 4시간 동안 누워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불편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야간 투석을 하고 있어서 직장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뭐 현장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직받고 잘 지내시지만 변호사분도 계셨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냥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투석을 하시게 되면은 다른 부분입니다만 이제 어쨌거나 신장 장애인, 그러니까 장기가 불편하시니까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그런 혜택들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현상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닥터차와 함께하는 내과 톡톡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뭐 다이어트 그리고 뭐 네. 투석 등 다양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또 세세히 답변을 드리다 보니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연세차내과는 제주시 공항과 멀지 않은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또 네. 이전하시면서 더 확장이 되었으니 또 이 제주도에서 투석 치료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원장님과는 또 다음 달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연세차내과 차민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